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21학번 이마윤입니다. 저희 2021년 여름 텀 프로젝트 파노라마 스티칭 유징 오픈CV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표는 시프트 특징점 검출 기법을 이용하여 두 장의 이어붙일 사진에서 특징점을 검출하고 같은 특징점들을 연결하여 파노라마 사진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프트 특징점 검출 기법은 거리에 따라 물체의 크기가 달라져도 다중 스케일 영상과 가우시안 스무딩을 이용하여 특징점을 검출하는 기법으로 2020년도에 특허가 만료되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본 프로젝트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특징점은 영상에서 밝기 정보, 엣지, 직선 성분, 코너 등 특징이 되는 부분으로 같은 특징점만 도출해냈다면 서로 다른 사진이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파노라마 사진을 생성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활용 도구는 컴퓨터 비전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오픈CV를 채택하였습니다. 무료로 특징점 검출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손쉽게 이미지를 읽고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장점입니다. 버전은 2버전부터 3버전까지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언어는 파이썬 3.8.5 버전을 채택하였으며 추가로 설치해야 할 모듈류는 오픈CV 모듈, 사용을 위한 오픈컨스트릭트 파이썬, 영상 매트릭스 계산을 위한 numpy, 그리고 영상의 리사이징 등의 프로세싱을 위한 immutis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터미널 창을 이용하고 구동 순서는 먼저 이어붙일 사진 파일들을 읽어들고 해당 사진들의 특징점을 Shift를 활용하여 검출한 다음 중간 발표에서 피드백을 받은 대로 란삭 호모그래피를 이용하여 사진을 warping, 즉 각 특징점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변형을 시도합니다. 마지막으로 warping이 끝난 후에 이어붙인 파노라마 사진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구동 예시로 수행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터미널 창을 이용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first argument에 이제 첫 번째 사진 파일, 그리고 second argument에 두 번째 사진 파일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제 실행 후 결과물을 보시면 다음처럼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의 특징점들의 연결 부분이 이제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여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파노라마 사진이 이렇게 출력되게 됩니다. 현재 이 두 사진은 어도브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파노라마 생성을 위한 무료 사진 샘플입니다. 이 두 사진을 프로그램에 넣어 이와 같이 특징점들이 검출되어 같은 특징점들을 연결짓고 마지막으로 두 사진을 이어붙여 현재 이와 같이 파노라마 사진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사진은 제가 임의로 지하철역에서 카메라 위치와 각도의 변화를 주어 찍은 사진입니다. 두 사진을 프로그램에 넣어 다음과 같은 특징점들이 검출되고 결국 해당 파노라마 사진이 결과물로 출력됩니다. 완벽하게 이어붙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카메라의 위치가 그리고 각도가 달라졌음에도 란삭 호모그래피가 바닥 부분을 중점으로 두 사진을 성공적으로 연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패 사례입니다. 과연 직선 성분의 특징점도 해당 프로그램에 잘 찾아내어 연결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려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두 사진에 대해서는 충분한 특징점을 검출하지 못하였고 해당 사진처럼 warping 또한 실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Shift 특징점 검출 기법의 한계로 다른 기법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활용한 참고 문헌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컴퓨터 비전이 사람이 확인하는 물체 특징을 어떻게 모방하는지를 배우며 점점 발전해가는 알고리즘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특징점 검출 알고리즘의 한계를 느끼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알고리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벌추얼 피팅 서비스를 발표할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19학번 정다영입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주제 선정 배경. 두 번째, 프로젝트 목표. 세 번째, 알고리즘. 네 번째, 프로그램 코드. 다섯 번째, 시험 결과. 여섯 번째, 결론 및 총평으로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은 소비주를 MZ세대, MZ세대를 잡아라 새로운 소비주도층, 새로운 소비 권력 MZ세대라는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MZ세대가 소비주도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MZ세대를 저격하는 프로그램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데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관련된 트렌드 키워드를 조사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서도 제가 관심 있는 패션 키워드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명품, 취향 존중, 개인 맞춤형, 가치 소비, 중고 거래, 개성 중요라는 키워드들이 나왔고, 이 키워드들은 모두 MZ세대는 자신만의 것을 존중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 브랜딩화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세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MZ세대를 저격한 버추얼 피팅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상품 이미지를 넣었을 때 저 회색 셔츠에 대한 MZ세대들의 욕구는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단순히 회색 셔츠가 아닌 다양한 디자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구를 받아들여 그들이 원하는 디자인 이미지를 얻고 그 둘을 합성하여 이러한 결과물을 얻는 것이 제 서비스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 알고리즘입니다. 첫 번째 인풋으로 두 가지 이미지를 넣을 것입니다. 상품 이미지와 디자인 이미지를 넣을 거고, 두 번째로 그랩컷을 이용해서 의류 분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 이미지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추출할 것이고, 이미지 이진화를 할 건데 이때 넘파이와 비트와이즈 연산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류 분할을 통해 얻은 이미지에서 이러한 검은색과 흰색, 즉 0과 1로만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를 얻어낼 거고, 이미지 합성을 비트와이즈 연산으로 할 건데 이때 인풋에 있는 상품 이미지와 이진화로 된 이미지를 합성하여 이러한 이미지를 합성할 거고, 디자인 이미지와 이진화된 이미지를 또 합성하여 이러한 결과물을 얻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웃풋으로는 저 두 가지 이미지를 합성하여 버추얼 피팅 이미지를 얻어낼 것입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 코드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파이썬을 이용했고, 개발 환경으로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했습니다. 프로젝트 과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과정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인풋을 보시면은 코드에서 오픈CV를 이용해서 사용자 이미지, 즉 제품 이미지와 패턴 이미지인 디자인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두 번째는 오류 분할 그래프컷을 이용해서 X포인트, Y포인트, 높이, 너비를 설정하여 그래프컷을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만 추출하도록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 이진화입니다. 코드를 보시면은 두 번째, 의류 분할에서 얻은 이미지에서 이 검은 배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하얗게 만들도록 한 것이 첫 번째 코드이고, 두 번째 코드는 비트와이즈의 낫 게이트를 이용해서 흰색과 검은색에 반전을 시켜서 이미지를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미지 합성입니다. 코드를 보시면은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모두 인풋 이미지와 이진화된 이미지를 합성을 해서 만든 결과물인데, 이때 이미지 합성할 땐 비트와이즈 연산에서 엔드 게이트를 이용해서 이미지 합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웃풋인데, 코드를 보시면은 이미지 합성에서 만들어진 두 이미지를 비트와이즈의 OR 게이트 연산을 이용해서 아웃풋을 추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험 결과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예시 말고 또 다른 예시들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선은 상의에 대한 건데, 인풋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는 이러한 걸 골랐고 그 결과 이러한 버추얼 피팅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의에 대한 것입니다. 상품 이미지와 디자인 이미지는 이 두 가지를 가져왔고 그 결과로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우터에 대한 버추얼 피팅인데, 상품 이미지와 디자인 이미지는 이 두 가지이고
결과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 결론 및 총평입니다. 우선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기존 커스터마이징 서비스의 선택폭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지는 휠라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기존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한테 선택해서 커스터마이징 하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깨고 사용자가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넣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물을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의 제품을 얻는다면 그것은 기존 커스터마이징 서비스의 선택폭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활용 방안은 패션업계 피팅 촬영비 절감입니다. 기본적으로 패션업계에서 옷을 판매하기 위해 수많은 피팅 촬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라면 피팅 모델이 여러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피팅 모델 사진을 여러 번 찍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피팅 모델 이미지에 의류 제품 디자인 이미지를 합성한다면 무한한 피팅 이미지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계점입니다. 인풋 이미지와 아웃풋 이미지를 보시면은 우선 알 수 있는 첫 번째 한계점은 정적인 이미지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영상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한 점이 제 프로그램의 한계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품의 입체감을 살리지 못합니다. 인풋과 아웃풋을 보면은 인풋에서의 그림자 부분, 그리고 굴곡진 부분들, 또 특히 바지의 저 두 갈래로 나눠진 부분들이 아웃풋에서는 모두 사라진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품의 입체감을 살리지 못한 게 제 프로그램의 한계점입니다. 세 번째는 경우에 따라 원하지 않는 부분에 이미지가 합성되기도 한다라는 점입니다. 인풋의 네 번째 코트 부분을 보면은 코트 사진에 손이 분명히 있는데 아웃풋의 코트 사진을 보시면은 손이 없습니다. 이는 추출하는 부분과 합성하는 부분에서 손이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미지가 합성돼서 손이 사라진 것이 제 한계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계점을 약간 보완하는 것이 향후 계획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영상에서도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단순한 이미지 합성이 아닌 입체감을 살릴 수 있는 이미지 합성을 개발해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추출이 되는 그랩컷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제품만 인식해서 추출할 수 있는 인식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2학년 이준혁입니다. 지금부터 텀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주제는 신경 스타일 전이로 아래 그림처럼 베이스 이미지와 전이할 스타일 이미지를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베이스 이미지를 스타일 이미지의 느낌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텐서플로우의 공식 문서를 통해 진행을 하였고 다양한 모델들이 있겠지만 우선은 공식 문서를 따라 VGGNet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VGGNet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VGG는 A, LRN이 적용된 A, 그리고 B, C, D, E가 있는데 VGG16으로 잘 알려진 D와 VGG19로 잘 알려진 E가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사실 이 VGG 모델은 처음에 네트워크의 깊이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설계된 네트워크라서 A, B, C, D, E로 갈수록 컨볼루션의 커널 사이즈는 같지만 컨볼루션의 개수가 늘려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6, 19와 같은 숫자는 웨이트 레이어의 개수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 중에서도 VGG 모델인 VGG19 모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VGG19 모델을 잘 살펴보면 인풋으로 224 곱하기 224의 RGB 이미지가 입력이 되고 conv3-64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합니다. 이는 오른쪽에 제가 코드를 마크다운으로 넘겨 놓았는데 이를 보면 필터가 64차원, 커널 사이즈가 3 곱하기 3,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 패딩의 경우 same인데 이는 1로 동일하게 된 레이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플링 연산을 진행하면 한 블록이 끝이 납니다. 여기서 맥스플링은 커널 사이즈 2 곱하기 2, 스트라이드 2로 이미지를 절반으로 리사이즈하는 연산입니다.
이유도 마찬가지로 128차원, 256차원, 512차원의 컨볼루션과 맥스플링 연산을 하고 덴스가 4096인 레이어 2개 그리고 1000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소프트맥스를 거치고 VGG19 모델의 연산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VGG 모델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이 5 곱하기 5 사이즈의 커널을 하나 사용하는 것과 3 곱하기 3의 커널을 2개 사용하는 것에 이제 성능적으로 동일하지만 3 곱하기 3의 커널을 2개 중첩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더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이유가 렐루 함수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서 디시전 펑션이 더 학습이 잘 되고 학습할 파라미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마지막에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3개나 있는데 파라미터가 여기서 1억 2200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의 개수가 적어지는 것이 연산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논문에서 네트워크의 깊이에 따른 오차를 보게 되면 VGG16 모델과 VGG19 모델 사이에 오차가 크지 않고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네트워크를 설계하게 되면 결과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VGG19 네트워크는 이미지 분류를 위한 네트워크임에도 이 VGG19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이유는 이 스타일 전이에 이 네트워크 구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의 중간층들은 이미지에서 스타일 표현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데 입력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스타일 전이는 이 중간층들에서 베이스 이미지와 스타일 이미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일치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가 그래픽카드를 1060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GPU 메모리 할당 관련해서 제가 학습 횟수를 늘리니까 계속 에러가 났는데 아무래도 GPU의 성능이 부족하거나 다른 이슈가 있는 듯해서 제 개인 PC에서 VGG19로 확실하게 전이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공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중간층들의 피처 맵들로 값들이 표현이 되는데 이미지의 스타일은 이 피처 맵의 평균과 피처 맵들 사이의 상관관계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른쪽의 그람 행렬로 이 오른쪽의 수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 코드는 각 텐서를 반환하는 모델로 이미지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스타일과 컨텐트 레이어의 그람 행렬을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스타일 전이 알고리즘을 구현을 할 텐데 타깃에 대한 입력 이미지의 민스퀘어드 에러를 계산을 하고 오차들의 가중합을 구합니다. 최적화시킬 이미지를 담을 버라이어블 정의를 하고 콘텐츠로 이미지를 초기화를 합니다. 픽셀 값을 실수로 맞춰주는 함수와 옵티마이저를 생성을 해주고 LBFGS라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논문에서는 추천을 해주었지만 A다음을 이용을 했습니다. 로스의 경우 컨텐츠와 스타일 오차의 가중합으로 정의를 하고 그레디언트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왼쪽의 슈퍼마리오가 베이스 이미지인 컨텐트 이미지이고 오른쪽이 스타일 이미지인데 제 GPU 성능이 닿는 한에서 VGG19를 이용해서 트레인을 시킨 이미지는 오른쪽처럼 나왔습니다. 살짝의 노이즈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살짝 주름이 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오른쪽의 스타일 이미지를 어느 정도 전이를 시킨 모습입니다. 또 텐서플로우 허브에서 마젠타라고 뮤직 아트 제너레이터라는 프로젝트의 스타일 전이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 모델을 임포트를 하여 위에 컨텐트 이미지와 스타일 이미지를 넣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마젠타의 스타일 전이 모델도 GitHub를 뒤져보니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어서 어느정도 코드를 뜯어보니 베이스 모델이 인셉션 V3나 모바일넷 V2인 것으로 추측이 되어서 위의 모델들을 공부를 해보면서 또 성능 좋은 스타일 전이 오픈소스들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며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딥러닝 모델들을 공부하다 보면 수많은 개념들이 나오는데 당장 VGG에서만도 컨볼루션, 맥스플링 등이나 커널의 역할 같은 개념, 이미지의 사이즈, 텐서의 차원 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아직 처음 공부해보는 입장이고 기초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델들을 공부를 하면서 이런 개념들을 잡아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기초적인 개념들을 학습하고 이런 모델들을 학습하는 것이 옳은지 이 사이에서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이상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18학번 김대호입니다.
지난 중간 발표에 이어서 같은 주제의 버스 추적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차입니다. 소개, 개발 결과, 앞으로의 방향 순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소개에서는 이번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설명하고, 개발 결과에서는 네트워크 연결, 그리고 객체 검출, 객체 추적에 중점 맞춰서 개발한 결과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실시간 영상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그 속에서 제가 원하는 대상만 따로 포커스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영상 처리의 응용에 해당하며 운송 파트에 해당하겠습니다. 개발 결과입니다. 실시간 영상, 움직이는 객체 검출, 트래킹 이렇게 쪼개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실시간 영상은 UDP 통신을 통해서 라즈베리 파이와 로컬 컴퓨터 간의 통신을 구축을 해서 영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객체 검출은 차 영상을 통해서 동적 객체를 검출했습니다. 트래킹은 CSRT 트래커로 대상을 추적해서 물체를 추적했습니다. 한계점으로는 각 과정을 이제 단편적으로는 시행을 하였으나 이제 연속적인 과정에서는 시행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UDP 통신 결과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손을 흔들고 있는데도 제 컴퓨터에서는 조금 늦게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성능이 많이 낮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퀄리티의 영상은 얻지를 못했고, 그 외에도 통신 상태가 양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바로 영상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해서 영상을 사용하지 못했고, 기존에 사용하던 실습 예제를 통해서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차 영상을 통해서 사용했던 예제에 움직이는 자동차 객체를 검출한 것을 마킹으로 해서 나타낸 영상입니다. 물체 추적 결과입니다. CSRT 트래커를 사용했었고, 그리고 같은 영상 속에서 노란색 차를 추적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영상을 따로 포커스한 것만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예제를 한번 사용을 해보니, 가로등이나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이제 추적하는 물체가 지나가게 되면은 추적에 실패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결과를 모두 보셨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번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론 실시간 영상을 받아오려고 이제 통신 방법을 알아보니 TCP와 UDP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을 깔끔하게 전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더 네트워크에 대해서 심층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제가 임의로 변경을 하거나 수정이 가능했기에 다음 학기에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을 통해서 이를 보완해 보려 합니다. 두 번째, 객체 검출은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차 영상을 통해서 검출하였는데 그 외에도 딥러닝 방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들이 매끄럽게 연속을 시키려면은 오픈CV 사용이 많이 능숙해야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차츰차츰 오픈CV를 조금 더 자주 사용하면은 네,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발표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18학번 신승희입니다. 저는 턴 프로젝트 주제를 웹캠을 이용한 가위바위보 게임 만들기로 정했습니다. 목차는 주제에 관한 간단한 소개와 진행 과정, 그리고 게임 진행 영상을 보여주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제에 관해 간단히 설명해보자면, 일단 저는 웹캠을 통한 손 검출 및 인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와 하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웹캠을 통한 손 검출 및 인식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했던 것은 손가락 끝을 인식해 개수를 세서 가위바위보를 인식하는 것이었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손가락 끝이 인식이 잘 안됐고 인식률 또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 메디아 파이프에 손동작을 통해 숫자와 다양한 제스처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구현해 놓은 자료들이 있었고 이를 일부 수정해 이렇게 제가 원하는 가위, 바위, 보를 나타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은 각각의 제스처에 해당하는 손가락 각도들이 저장되어 있는 CSV 파일을 통해 해당 각도와 해당 제스처 라벨의 데이터를 모아 KNN으로 학습시켰습니다. 빨간 점들을 조인트라고 하는데 이것들의 X, Y, Z 좌표를 저장한 후 각 조인트를 빼면 관절에 대한 벡터가 계산됩니다. 그 후 벡터를 노멀라이즈해 유닛 벡터로 만든 후 아크 코사인에 대입해 각도를 구합니다. 아크 코사인을 사용하는 이유는 벡터 A와 B를 내적하면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인데 위에서 노멀라이즈를 통해 크기를 1로 했기 때문에 두 벡터의 내적값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이 돼서 이것을 코사인 역함수인 아크 코사인 대입하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나오게 됩니다. 슬라이드에서 화살표로 나타낸 것처럼 벡터가 총 20개가 나오고 01 벡터와 1, 2 벡터 사이의 각도, 1, 2 벡터와 2, 3 벡터 사이의 각도, 2, 3 벡터와 3, 4 벡터 사이의 각도 등 이처럼 손가락마다 3개씩 각도가 나오기 때문에 총 15개의 각도가 계산됩니다. 이 방법으로 저는 웹캠을 통한 손 검출 및 인식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위바위보 게임 화면에 대한 소개입니다. 게임 화면은 TK인터 GUI를 통해 구현했습니다. 유저는 웹캠을 통해서 가위바위보를 인식할 수 있고 컴퓨터의 가위바위보는 이미지를 이용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카운트할 수 있도록 우측 하단에 카운트다운 화면을 구성했고 3, 2, 1 고 순서로 이미지가 바뀌며 고 이미지가 나온 후 컴퓨터의 가위바위보 이미지 또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유저와 컴퓨터의 스코어를 기록할 수 있게 좌측 하단에 스코어보드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상단에는 캠을 켤 수 있는 버튼, 게임 시작, 게임 종료, 다시 시작 버튼을 만들었고 다시 시작 버튼을 클릭할 시 스코어보드가 초기화된 채로 게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게임 결과는 이처럼 이벤트 창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를 반영해 스코어보드가 업데이트 되는 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게임을 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그 게임 영상에서 본 것처럼 손이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을 때 모두 인식이 잘 됐고 다양한 각도에서도 가위바위보가 잘 인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어드버서리 어택이라는 주제로 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이제 먼저 어드버서리 어택의 개념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딥뉴럴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인해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넷을 기반으로 한 VGG,
구글넷, 레즈넷 이런 모델들은 되게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모델들은 훈련 과정 중에서 이제 비신뢰적인 과정이 존재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이제 어드버서리 어택에 취약하다는 것인데요. 어드버서리 어택이 결국에 무엇이냐? 인풋 데이터를 조작하여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들이 오분류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조작된 이미지들은 이제 사람의 육안으로는 구별할 수 없지만 모델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보시면 판다 이미지에서 57.7%의 컨피던스를 가졌었는데 이제 이러한 노이즈 값을 주었더니 모델이 기본이라는 긴팔 원숭이라는 클래스로 오분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양이에 대해서도 이런 펄터베이션을 주었더니 개로 오분류한 걸 볼 수 있었고요. 피그에 대해서도 펄터베이션을 주었을 때 에어라이너라는 클래스로 오분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드버서리 트렛이란 결국에 이런 어드버서리 어택들로 인해서 발생된 보안적인 이슈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어드버서리 어택에 대해서 이제 디펜스하는 모델들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어드버서리 어택의 이제 목표와 능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버서리 어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모델을 클래시파이어를 한마디로 오분류하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인풋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제 미스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방법에는 크게 넌 타겟티드 방식과 타겟티드 방식이 있었는데요. 넌 타겟티드 방식은 말 그대로 어떤 클래스든 오분류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만약에 사과 이미지가 있다고 예를 들면 사과가 아닌 것으로만 분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타겟티드는 이제 특정 클래스로 오분류를 하도록 인풋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사과의 예를 들면 바나나를 타겟티드 클래스라 하면 사과 이미지를 이제 조작해서 바나나 이미지로 모델이 분류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어드버서리 어택의 전략으로는 이제 크게 화이트 박스 어택과 블랙 박스 어택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 둘을 나누는 기준으로는 모델이나 데이터셋에 관한 선언 지식을 알고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먼저 화이트 박스는 이제 모델이나 데이터셋에 관한 정보를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공격 방법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모델 아키텍처나 웨이트, 옵티마이저 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제가 이번에 진행한 FGSM이나 디플 이런 방식들이 있고요. UAP나 원피스 어택 이런 방식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블랙박스 어택은 모델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거의 모르는 상태로 이제 오로지 인풋과 아웃풋만 아는 상태로 공격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예는 바운더리 어택 등이 있고요. 다음 그림은 이제 어드버서리 어택이 발생하는 원인에 관해서 다른 논문에서 일부 발췌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한 원인으로는 이제 리얼 바운더리와 이제 모델 바운더리 간에 이렇게 차이들이 있는데, 네, 이런 차이에 있는 점들이 어드버서리 어택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FGSM이라는 공격 방법을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FGSM이란 Fast Gradient Sign Method라는 방법의 약자로서 이제 화이트박스 어택이고 non-target 어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2015년 RCLR에서 발표되었는데요. 겐으로 유명한 이안구 펠로우가 논문의 저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먼저 개념에 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X'을 펄터베이트 된 이미지라 생각하시고 가정하고 X를 오리지널 이미지, 그 다음에 뮤를 펄터베이션이라고 하면은 X'은 오리지널 이미지에다가 펄터베이션 더한 값이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펄터베이션의 크기는 이필론에 의해서
제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이런 뮤의 값, 즉 퍼터베이션은 이필론 값에 이제 저희가 먼저 프리 모델을 통해서 얻은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그라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이를 사인 값에 사인 펑션에 넣어줘서 이 입실론과 곱해주면은 이제 퍼터베이션의 크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 구현한 코드인데요. 이제 그라디언트를 딱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 값에 사인 값을 사인 펑션을 통과시켜서 사인 그라드라는 값을 반환해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이 사인 그라드 값을 이제 입실론과 곱해 주어서 오리지널 이미지에 더해주면은 펄터베이티드 이미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FGSM 방법은 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하여서 모델의 파라미터는 이미 고정이 되어 있고 데이터만, 즉 인풋 데이터만 펄터베이스트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또한 프레딕션의 로스 값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FGS 방법의 예시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 역시 제가 직접 구현하였던 거고요. 모바일넷 V2라는 이런 모델을 이미지넷으로 사전 학습된 모바일넷 V2를 사용하였고요. FGSM 방법을 사용하였고, 인풋을 이제 라브라도르 리트리버라는 샘플 이미지를 사용했는데요. 이 친구가 라브라도르 리트리버 샘플인데요. 41.85%의 컨피던스를 이제 모바일넷 V2가 오리지널 이미지에서는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펄터베이션 크기를 구해서 이제 입실론 값과 곱해 주었을 때, 입실론 값을 점점 키우면은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가 점점점 이렇게 노이즈가 낀 상태로 펄터베이티드 된 상태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입실론을 0.01 값을 주었을 때 원래 라브라도르 리트리버였는데 살루키라는 것으로 12.48%로 분류가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살루키는 보니까 이 친구가 살루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클래스로 분류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입실론 값을 계속 키웠을 때 점점 살루키가 원래는 12.48%였는데 16.8%까지 올라가고 입실론 값이 더 높아지면 24.3%의 살루키, 입실론 값을 더 높이면 웨이마리너라는 클래스로 또 분류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입실론 값을 엄청 높였을 때 직소 퍼즐이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또 다른 공격 방법인 디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 방법 역시 이제 화이트박스 방법이면서 non-target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CVPR 2016년에 발표된 방법이고요. 이 방법의 핵심으로는 이제 퍼터베이션 벡터를 찾는 것인데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를 밀어내는 스몰리스트한 퍼터베이션 벡터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퍼터베이션 벡터를 찾는 방법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만약에 이 그림에서 X0라는 점이 있었을 때 이 주변에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를 이제 리니어 어프로시메이티드, 즉 선형 근사화 시켜서 이 X0와의 이렇게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X0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요 라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스몰리스트 펄터베이션 벡터는 이제 요 라인 밖으로 나가는, 여기랑 거리가 가장 가깝겠죠. 그래서 요걸 나가는 벡터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find the closest decision boundary to get minimal perturbation, 즉 이 점과 가장 가까운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아서 요 밖으로만 내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장 가까운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아서 이 밖으로 밀어낸다는 방법이 주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들이 non-linear하기 때문에
선형 근사를 사용해야 하고요. 이제 디스턴스 매트릭스로는 이제 뭐 L1 놈을 사용할 수도 있고 L2 놈, 뭐 L 인피니티 놈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앞서 살펴보았던 FGSM 방법보다 작은 펄터베이션 값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문에서 제시된 그림인데요. 실제 FGS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이런 펄터베이션을 얻을 수 있었는데 디플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되게 작은 펄터베이션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알고리즘은 이제 논문에서 제시된 알고리즘이었는데요. 먼저 리니어 어프로시메이션을 진행한 다음에 이제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미니멀 펄터베이션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사용한 데이터셋과 공격한 모델들에 관해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먼저 3가지 데이터셋과 4가지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으로는 개고양이 이미지가 있는 데이터셋에서 토탈 25,000개 이미지가 있었고 2개의 클래스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유명한 패션 애니스트와 CIFAR10 이런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가지 모델로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미지넷 기반으로 했던 알렉스넷, VGG넷, 그 다음에 레즈넷, 마지막으로 이제 모바일넷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이 그림 이제 개고양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FGSM 방법을 적용한 이제 어드버서리 이그샘플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런 입실론 값, 즉 펄터베이션의 크기를 점점 이렇게 오른쪽 가면서 늘렸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펄터베이션이었는데 입실론 값을 늘릴수록 펄터베이션이 심해지면서 이렇게 이미지가 점점 아예 입실론을 아예 엄청나게 키웠을 때는 아예 노이즈가 가득한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입실론이 작아 있을 때는 실제로 육안으로는 구별이 잘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패션 애니스트에 대한 FGSM 방법이고요. 이에 관한 어드버서리 이그샘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서 오리지널 이미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역시 펄터베이션을 증가시킬수록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되다가 펄터베이션을 너무 크게 증가시키면 제가 아예 노이즈가 너무나도 많이 낀 이런 펄터베이트된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CIFAR10에 대한 FGSM 방법이고요. 이에 관한 어드버서리 이그샘플들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역시 이렇게 처음에는 입실론 값이 작을 때는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됐지만 입실론 값을 되게 키웠을 때 퍼터베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 결과값들을 이제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FGSM 방법에 대한 더그 앤 캣의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50F만큼 학습시켰고요. 그 다음에 200개의 어드버서리 샘플들을 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렉스넷은 다음과 같았고요. 그래서 VGNet, 뭐 레즈넷, 모바일넷 이렇게 결과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특히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거의 1%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격이 엄청나게 잘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패션 애니스트에 대해서 공격을 해봤는데요. 역시 50F만큼 학습시켰고 500개의 어드버서리 샘플들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레즈넷도 되게 낮은 로버스트 어큐러시를 보여줬는데요. 즉 이제 공격이 매우 잘 성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모바일넷은 7.7%, 즉 레즈넷보다 더 많이 어큐러시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 모바일넷도 공격이 되게 잘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CIFAR10인데요. 이 역시 50F만 학습시켰고 500개의 어드버서리 샘플들을 가지고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이 방법은 이 데이터셋은 알렉스넷도 17.8% 낮은 로버스트 어큐러시를 보였고요. VGNet도 11%, 레즈넷도 8%, 모바일넷도 거의 10%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아
공격이 매우 효과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플 방식을 적용하여서 adversarial example들을 시각화해 봤는데요. 이런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었는데 되게 작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FGSM 방법보다 디플 방식이 훨씬 작은 펄터베이션을 구할 수 있었다고 그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구현해 본 결과 매우 작은 펄터베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검은색 화면으로 보이실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런 녹색 점들이, 이렇게 점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역시 이제 펄터베이션의 크기를 증가시켰을 때 어느 정도는 앞선 방식보다는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크게 훼손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진은 조금 육안으로 구별이 되는데 이런 걸 제외하고는 이런 것들은 아예 육안으로 잘 구별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패션 애니스트에 대해서 디플 방식을 적용해 보았고요. 이에 대한 adversarial example들을 시각화해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C410에 대해서 디플 방식을 적용해 보았고요. 이렇게 작은 이런 퍼터베이션들을 구할 수 있었고, 이런 이미지들은 그 퍼터베이션을 키웠을 때 좀 퍼터베이트드 되게 보일 수 있었는데, 어떤 이미지들은 아예 육안으로 봐도 잘 구별이 안 되고, 특히 이필론 값이 너무 크지 않고 좀 적절한 값을 주었을 때는 거의 오리지널 이미지와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힘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디플 어택에 대한 결과들인데요. 넉앤캐스 데이터셋에 대해서 50에포크만큼 학습시켰고 200개의 어드버설 샘플들을 가지고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이 방법 역시 알렉스넷은 19%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아 매우 효과적으로 공격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제 레지넷 같은 경우에는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생각보다 이 방법에 대해서 견고하게 버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VGG나 모바일넷은 5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패션 애니스트에 대해서 디플 방식을 정해 본 결과입니다. 이 역시 알렉스넷은 34%까지 떨어졌고, 이제 레드넷 같은 경우는 앞선 결과와 달리 9%라는 매우 낮은 어큐러시를 보여줬고요. 결국에 공격이 잘 되었다는 것이겠죠. VGG나 모바일넷도 20% 초반대로 떨어지는 것을 보아 이 공격이 되게 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410인데요. C410에 대해서 디플 방식을 적용했을 때 이제 VGG 같은 경우가 9.8%로 매우 낮은 어큐러시로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 모델들도 다 20% 미만으로 20%대로 20% 이하대로 되게 공격이 효율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제가 구현을 직접 해보지는 못했지만 이론적으로 디시전 바운더리 어택에 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 방법은 블랙박스 어택이고요. 그 다음에 타겟, 넌타겟 둘 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ICLR 2018년에 발표되었고요. 이제 맨 처음으로는 이제 어드버설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즉 이렇게 이런 오리지널 이미지가 만약 이 그림을 예시로 들면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고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런 어드버서리얼 포인트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이 경계를 쭉 타고 내려가다가 결국에 이 오리지널 이미지와 디시전 바운더리의 최소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타고 내려가는 방법에 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이래서 오토고널한 방법, 즉 좌우로 움직인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때 좌우로 움직일 때 움직였을 때 이제 이 안으로 correctly하게 클래시파이 된 게 아니라 adversarial하게 클래시파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으로 계속 파고드는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함과 동시에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 디시전 바운더를 따라 이동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사이즈를 조정하는 것과 이제 안쪽으로 얼만큼 파고들 것인가를 정해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은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와 커런트 어드버서럴 포인트 간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최소 거리를 찾는 것이 이 방법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과정으로는 스텝 1으로는 랜덤한 오토고널 스텝을 밟은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 쪽으로 파고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넌 타겟 방법에 대해서 적용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맥시멈하는 이런 방법을 구하면 되고요. 이제 타겟 방식에 대해서는 타겟 클래스로부터 이런 시작점이 어드버서럴 포인트가 타겟 클래스에서 시작하면 된다고 논문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더 해야 될 연구로는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 어택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구현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럼 저의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하이퍼의 턴 프로젝트인 에어피아노 유징 오픈CV를 맡아서 발표하게 된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17학번 남승아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 발표의 목차인데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행 현황, 두 번째로 중점 구현 부분, 세 번째는 구현, 그리고 네 번째는 한계 및 보완점입니다. 네, 첫 번째로 진행 현황입니다. 중간 발표 때 제가 미처 완성을 못해서 발표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포함해서 현재 전체적인 구현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나오는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뒤에는 그냥 배경이고 여기 이제 피아노 타일처럼 제가 직접 추가를 했습니다. 이 피아노 타일을. 여기 보면 이제 GUI 라이브러를 이용해서 피아노 타일을 특정 배경에 띄웠다고 나와 있는데 GUI 라이브러를 이용한 것도 맞지만 이것은 제가 직접 그 오픈CV를 이용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띄우고 나서 손을 이용해서 이제 피아노를 연주하는 제스처를 했는데 소리가 아예 출력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점적으로 구현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손을 인식하고 그 손에 따라서 피아노 타일이 연주가 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이제 fingertip detection과 같이 이제 손가락이나 손에 인식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저의 어떤 프로젝트에 있어서 중점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작성한 코드를 캡처한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 줄에 inrange라는 함수가 있죠. 이 오픈CV의 inrange 함수는 어떤 이제 이미지를 받아, 즉 입력으로 이제 제 손의 어떤 손을 캠을 이용해서 받아서 어떤 하나의 흑백의 이미지로 결과를 출력하는데 그 구간 안에서의 값을 가지는 픽셀은 이제 하얀색으로 표시를 하고 죄송합니다. 구간 밖에서 이제 값을 가지게 되면 검은색으로 표현이 돼서 이렇게 오른쪽 그림에
약간 좀 완벽하진 않은데 이러한 그 손 모양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HSV라고 있는데 이것은 RGB와 어떤 비슷한 개념으로 Hue Saturation Value와 같은 그 세 가지 요소를 나타냅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컨벡설인데요. 이게 컨벡설이 이제 이렇게 오리지널로 손에 이미지가 있으면 이렇게 손바닥과 손가락을 포함한 이 어떤 각진 테두리를 컨벡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오픈시브에 있는 함수들을 이용해서 여기 보면 cv.convex설 이러한 함수들을 이용해서 쉽게 이렇게 리절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핸드 디텍션인데요. 사실 이게 앞에서 언급한 컨벡설과 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론입니다. 이제 앞에서 언급한 컨벡설 그리고 컨투어, 컨벡시티 디펙트의 원리를 이용해서 핸드 디텍션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아까 앞에서 컨벡설이 이러한 테두리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투어는 이제 이 손가락을 이은 이 테두리를 컨투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그냥 손가락 부분만 선으로 나타낸 부분을 컨투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이 컨벡설과 이 컨투어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컨벡시티 디펙트라고 하는데, 즉 컨벡설에서 컨벡시티 디펙트를 빼면 컨투어가 나오게 됩니다.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표현하고자 하는 건 컨투어죠. 컨투어로 손을 표현해서 손을 인식해서 피아노를 연주하게 하는 게 최종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아까 앞에 있는 슬라이드랑 같은 부분을 캡처했는데 컨벡스허를 나타내고 거기서 이제 컨벡시티 디펙트를 계산을 한 뒤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을 컨투어로 두고 이제 컨투어를 찾아서 드로우 컨투어 함수를 이용해서 손가락과 또 손바닥을 포함한 하나의 손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여담으로 이 손가락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핸드 디텍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이론으로는 코사인 정리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의 삼각형을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하나의 삼각형을 그렸다고 가정하면 이 각이 이제 Y라는 각이 90도가 되지 않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지정해서 손가락을 인식하는 그런 원리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구현인데요. 구현은 제가 여기 영상을 화면 녹화를 하면서 같이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약간 튕기는 현상이 있어서 휴대폰을 이용해서 구현한 영상을 따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코드는 보시면 구현 영상에 앞서 코드를 간략히 소개하면 이제 이러한 코드로 피아노 타일들을 그려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디텍션 하는데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여기서 손가락들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각각 해당하는 건반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 새끼손가락은 도라는 건반을 누를 수도 있고, 또 약지손가락은 레라는 건반을 누를 수 있고, 근데 이 각각의 손가락마다 위치가 다르니까 그 위치에 해당하는 어떤 건반이 나타내는 음계도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디스턴스라는 거를 이제 스타트 포인트와 팔 포인트의 어떤
이용한 어떤 값을 디스턴스로 나타내고 이제 이 디스턴스가 50보다 큰 경우에 한해서 이제 그 각각의 값들이 P와 Q의 값들이 뭐 5와 44이고 0과 254이면 키보드 Q에 해당하는 그 건반을 누르는데 이 Q에 해당하는 게 아마 도라는 음계를 지닌 건반을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옮겨가면서 뭐 0과 43 사이에 있으면 W, 뭐 0과 78이면 2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서 여기 뭐 M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 대한 구현 영상은 따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첨부할 거고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구현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또 돌리면서 제가 좀 몇 가지 한계점을 발견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러니까 맨손으로 인식이 잘 안 돼서 검은 장갑을 껴서 해보니까 인식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검은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웬만하면 인식이 되는 그러한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뒷배경이 흰 배경이 아니고 뭐 검은색이거나 어두운 배경이면 이 손을 인식하는 배경을 손으로 인식하는 그런 약간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제한적이지만 흰색 배경을 뒤로 하고 검은 장갑을 낀 상태에서 해야 좀 더 효과적으로 손이 인식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얼굴과 손만 나온 상태에서 인식이 잘 되는 걸 캐치했습니다. 즉 몸통이랑 손이랑 이렇게 다 나오면 몸통을 손으로 인식하거나 그런 좀 오류가 또 있어서 이 부분도 하나의 한계점으로 설정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GUI 연동을 해서 그 키보드를 입력하는 제스처를 취했는데 그 키보드 입력하는 거는 인식이 됩니다. 얘가 이제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인식은 되는데 그 해당하는 음계에 해당하는 어떤 그 소리가 출력이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배경 같은 거는 네, 또 이제 장갑을 끼지 않더라도 맨손으로도 인식이 되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을 또 구현할 필요가 있고, 또 얼굴과 손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아예 인식이 되지 않도록 또 보완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출력한 부분도 좀 더 알아보고 GUI 연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고 구현을 해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때까지 저의 마지막 그 텀 프로젝트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부족한 발표인데, 네,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 프로그램 돌려서 제 손이 인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인식은 잘 되는데 조금만 이렇게 손을 올려도 네, 떼지고 모자가 이루는 부분도 이상하게 인식이 되네요. 네, 이렇게 움직이면 해당하는 어떤 그 키가 입력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확인은 못하고 일단 손이 인식되는 것만 네,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다른 것도 검은 부분이 인식되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네, 이 정도로 인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전민우입니다. 이제부터 여름방학 텀 프로젝트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는 세그멘테이션과 오브젝트 디텍션을 직접 구현하는 것을 초기 목표로 잡고 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예능 프로그램과 영화에서 오브젝트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을 MM 디텍션과 울트라리틱스 욜로 V3를 이용해서 구현해 보았습니다. 중간 발표 때 설명했지만 다시 MM 디텍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MM 디텍션은 패스트 RCNN, 패스터 RCNN, 레티나는 SSD 등 다양한 프리빌트 모델을 모델 아키텍처에 맞게 일반화를 잘 해놓았습니다. MM 디텍션은 컴피그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데이터셋, 데이터 모델, 데이터 파이프라인 등 다양한 컴피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셋과 프리트레인드 모델, 러닝 레이트, 배치 사이즈 등의 수치를 커스텀할 때는 각각의 컴피그를 수정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MM 디텍션은 MS 코코 데이터 형식을 주로 사용하며 그리고 커스텀 데이터셋 포맷도 사용합니다. 이미지 파일들은 각각 이미지별로 학습 검증 테스트용 파일이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으나 JSON 애노테이션 파일은 한 개의 파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MS 코코 데이터 기반으로 패스터 RCNN 그리고 레슨의 50을 백본으로 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이용하여 직접 오브젝트 디텍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람 같은 이런 오브젝트를 MAP 지수와 함께 잘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울트라리틱스 욜로 V3를 설명하겠습니다. 울트라리틱스 욜로는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때 예측 성능과 예측 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데 기여를 했으며 이제 울트라리틱스 욜로에서 모델을 트레인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용 데이터 포맷으로 애노테이션을 생성하고 이미지와 애노테이션 디렉토리를 알맞게 구성하고 데이터셋과 관련해서 커스텀을 하려면 컴피그 야물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지정하고 프트레인.py 파일의 배치 사이즈, 이미지 크기, 에포크 횟수 등의 인자로 입력해서 커스텀을 하여서 트레인을 하게 됩니다. 울트라리틱스 욜로를 쓰면서 주의해야 할 점인데 어느 데이터셋으로 트레인을 하게 되면 레벨 디렉토리는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디렉토리 명을 정해진 이미지스와 라벨스라는 이런 특정한 정해진 이름으로 지정을 해줘야지 오류가 안 나고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울트라리틱스 욜로로 오브젝트 디텍션한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오브젝트 클래스 명과 MAP 지수를 함께 나타내면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 T4 GPU가 테슬라 T4일 때 속도는 100프레임까지도 나오며 이 빠른 울트라리틱스 욜로와 이렇게 빠르게 수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설명하겠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은 픽셀 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 즉 이미지의 개별 픽셀별로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세그멘테이션은 마스크 RCNN 형태인데 이는 패스터 RCNN과 FCN이 결합된 것입니다. 패스터 RCNN에서 RPN에서 오브젝트가 있을 만한 영역을 추천받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과 바운딩 박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 바운딩 박스를 도출합니다. 또 거기에 바이너리 마스크 프레딕션 과정이 더해져서 세그멘테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는 비교적 빠른 디텍션 시간과 높은 정확도를 보이며 직관적이고 쉬운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MM 디텍션과 MS 코코 데이터를 이용하여 세그멘테이션을 해보았는데 코코 데이터 셋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애노테이션 포맷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개별 오브젝트의 애노테이션 딕셔너리 형태로 개별 오브젝트 애노테이션을 딕셔너리 형태로 가지는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주요 특징점으로는 세그멘테이션 정보를 폴리곤 형태로 저장하게 되는데 폴리곤 형태는 x1, y1, 이렇게 x2, y2 등등 쭉 이렇게 나가며 이런 식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또 바운딩 박스 정보와 오브젝트의 클래스 아이디 그리고 매핑 정보를 가집니다. MM 디텍션을 통해 MM 디텍션으로 마스크 RCN은 레스넷 101을 백본으로 한 프리트레인드 모델로 세그멘테이션 결과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고 테슬라 피백 기준으론 50프레임이 살짝 넘는 그런 속도를 보였는데 조금 더 빠른 GPU를 그 구글 콜앱에서 할당받는다면 더 빠른 속도로 측정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